UBC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정치 신세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초대석 인터뷰를 진행할 프로레슬러 김남훈입니다. 요즘 물꿀 브런치로 화사 미모를 잘하고 계신 권수용 위원님도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수용입니다. 네. 위원님 요즘 비주얼이 업그레이드됐다, 품격 있는 분노가 너무 좋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따로 연습이나 아니면 어떤 관리 받고 계신 건가요? 관리 받고 계신 것 같아요, 피부. 며칠 전에 네. 일단 파마를 했고, 그리고 피부를 이렇게 때를 벗겨주는 네네. 그런 게 있더라고. 네. 세수할 때. 네. 폼 클렌징. 하여튼 오. 그런 걸로 좀 세수도 좀 하고. 예. 지금 80년대 초반 쾌남 로션 CF 모델 같아요. 쾌남. 자, 오늘 이런 유쾌한 분위기 부탁드리고요. 네. 자,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거의 처음 아닙니까? 연예인분, 개그맨 모시는 네. 거. 네. 바로 개그맨 노정열 씨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노정열입니다. 네. 카메라 4번 카메라군요. 네. 4번 카메라. 역시. 그러게, 우리가 주로 하드코어한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드코어 개그맨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조금 그쪽으로 가려고. 네. 연상화 좀. 하드 할 때는 하드하고, 소프트 할 때는 소프트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노정열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훌륭한 개그맨으로서 각광을 받으셨는데, 최근 약 10년 동안은 제가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주로 사회면, 정치면, 연예인이 연예면에 기사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참, 많은 고초를 겪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블랙리스트 관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뭐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네. 네. 먼저 우리 간단한 소개를 좀 한번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개그맨 노정열 씨 같은 경우는 96년도죠. 개그맨으로 데뷔했을 때 9시 뉴스에서 다룰 정도로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텔레비전 채널이 2개 채널, 3개 채널 이 정도밖에 안 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개그맨의 데뷔 소식이 9시에 뉴스에 나온다는 건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었죠. 아마 우리 노정열 씨 말고는 없었을걸?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잘 되면 나오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9시 뉴스에는 안 나오고 뭐 저녁 뉴스나 아니면 잠깐 사회통이나 뭐 쓰레기통 같은 데 나오는데 9시 뉴스 본방송 생방에 나올 가능성은 당분간 없습니다. 네. 왜 나오게 됐죠? 네. 그때 나왔던 그 자료화면 잠깐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일단은 학벌이 끝내줬습니다. 국민학교 대민동사. 저때 눈매가 더 예쁘네요. 네. 바로 풋풋하다. 풋풋하죠. 서울대학교 신문학과를 졸업한 상태에서 이게 졸업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행시를 패스를 했죠. 행시를 패스했는데 그걸 때려치우고 MBC 개그맨으로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뉴스가 된 거야.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 신문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94년 행정고시 합격. 와. 당시로서는 아마 저렇게 이제 일부 그 전에 저 MBC 선배 중에 사실은 데뷔하자마자 거의 떴었죠. 당시에 쌀집 아저씨라고 유명한 김영희 PD가 당시에는 아주 특이했던 연세대 출신의 이윤석 선배하고 서울대 불문과 출신의 서경 선배 붙여서 그 유명한 여름이 나서 아니 그렇게 기쁜 뜻이 이 코너를 만들어서 굉장히 지적 개그 내지는 언어의 개그로 이미 떴었죠. 근데 저는 이제 행정고시까지 붙었다고 해서 아마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저 때는. 저는 저 때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뉴스 나는 걸 봤었거든요. 봤었는데 아니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또 밥상 이제 저녁 식사를 부모님이랑 하는데도 야 행시 패스했는데 서울대 나왔는데 개그맨 된 사람이 있대. 그러니까 저 아버님께서 야 그런 정신 나간 사람 어딨냐라고 했던. 지금도 생각하면 정신 나간 상태였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게 94년도에 합격을 했으니까 그러면 벌써 23년이면 그 동기들이 지금 3년 차 국장 정도 하겠네요. 거의 고참 중에 이제 최고 실무 고참 말단 과장들. 말단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고. 그러니까 실무 최고 책임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잘 나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글쎄요. 후회라는 표현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최근 이제 아시겠지만 9년 동안에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요? 적폐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나라의 이제 기강이나 근본이 뭐 정책적으로 좌우의 문제나 어떤 경제 민주화냐 활성화냐 뭐 대중소기업 상승 이런
뭐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나 이런 국제적인 이슈의 문제를 떠나서 최근에 이제 드러나지만 선거의 근본부터 흔들다거나 아니면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래도 시민민주주의라는 기본 원칙적인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자리가 잡아간다고 생각했는데 9년 동안 돌이켜보면 경제나 무슨 정치 정책은 고사하고 선거를 건들다거나 아니면 국정원이라는 기관을 동원해서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제가 이번에 나왔던 뭐 블랙리스트 82명 지난번 박근혜 정부의 문체부 리스트 9,473명입니다. 그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9년 동안 자행됐던 것은 이 문화예술인들 80명, 9,400명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5,100만 명의 국민들을 거의 편가르게 해서 이제 나오겠지만 시발단이라든가 네. 수많은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국민들의 편가르기를 통해서 이념으로 자꾸 찢어붙이겠다는 것. 이것은 뭐 요즘에 뭐 경제 성장이 어떻고 주가가 어떻고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가 아니라 참담함을 느꼈죠. 이러려고 진짜 개그맨 됐나? 우리 GH께서 하신 말씀. 제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제가 이러려고 개그맨을 그만두고 뜨려고 온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사풍자 내지는 탄압이야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블랙리스트를 네. 만들어서 또 일반 국민들까지도 저렇게 자발적인 반대가 아니라 실제 동원되거나 거기에 자금을 대거나 실제 그 문성근 선배나 김일주 선배 이거 보면 실제 그 작품까지도 실제 국정원 기획하에 만든 그러니까 이건 주도라는 표현이 맞지 뭐 지지를 했거나 아니면 지원했거나 이건 당연히 있었던 것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이거는 뭐 민주주의의 근본 또 헌법의 근본 나라의 길을 거의 포기한 상태가 9년 동안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죠. 상상을 초월한 거죠. 그럼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9년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잘 지냈고 우리 남은 씨랑은 사실은 뭐 저는 종교 덕분에 제가 이제 9년 동안 방송을 전혀 못한 건 아니고요. 반은 이제 재야 집회 사회를 보거나 거기 관계된 집회 현장 사회나 토크 콘서트나 특강을 조금 가고 물론 이제 거마비만 받는 거고 기름값을 받고 나머지는 이제 CBS에서 그래도 그 9년 동안 6년은 제가 CBS 라디오 뉴스애널자라고 2시간 풍자 개그를 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우리 남은 씨도 CBS 패널이나 이걸로 자주 받고. 네. 그 다음에 또 BTN이라고 불교방송에서 제가 진행하던데 또 패널로 오셔가지고. 기독교와 불교가 먹여 살린 거네. 덕분에. 부처님과 예수님 덕분에. 하느님 덕분에. 뭐 네. 누가 됐든 뭐 농담 삼아. 그러니까 주로. 종교의 힘으로 버텨왔습니다. 3, 4 방송에는 주로 못 나왔던. 거의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 케이블 방송 채널, IPTV 채널 보면 이제 지상파가 한 자릿수, 두 자릿수 돼 있고 100번대, 200대가 그 영화 채널, 그 스포츠 채널이고 300번대 넘어가면 종교 채널이잖아요. 주로 노정열 선배님과 저는 그 300번대 종교 채널에서 저는 그래서 암약하면서 이 땅에 CBS 채널이 최초의 민간 상업 방송으로 그 불의한 시절에 그래도 자기 몫을 냈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꼭 MC를 봐서가 아니라 그때 뉴스애널자가 시사풍자 라디오 했었고 마지막에 했던 게 이제 KBS에서 뉴스애널자를 같은 타이틀로 폭스클럽2에서 제가 시작 코미디를 했었거든요. 스탠드 코미디를. 네.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공중파에서는 사실 양시양비론도 쉽지가 않잖아요. 한쪽은 비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제 2007년 11월 12월 대선 전국 때도 제가 각 당 후보들 이렇게 이제 뭐 이명박 후보의 4대강 정책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4사람, 반대하는 사람 4사람. 이제 형식은 성대모사 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꽤 제작비 대비 시청률 좋았었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 통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MB가 취임하고 나서 2월 25일 날 취임하고 나서 3월 초에 없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블랙리스트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풍자나 이것까지도 KBS뿐만 아니라 날선 풍자가 쉽지 않았던 시절이 바로 출범하자마자부터였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노정일 씨가 마지막으로 지상파 나간 게 몇 년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2008년 3월 초까지 폭스클럽에서 제가 하고 뭐 그전에는 네. 코너 MC나 리포터나 패널로는 자주는 나왔었죠. 네. 그럼 그 이후로는 지상파 3사는 출연이 전혀 제가 그 9년 동안 한 번인가 뭐 다른 걸로 인터뷰 MBC PD수첩에서 제가 조전혁 의원이랑 소송 걸린 게 있는데 제가 2010년도에 그걸 가지고 정치인의 풍자 어디까지 허용되느냐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CBS 라디오 진행할 때 그
시사 인터뷰를 당하셨구나. 2580 인터뷰를 당한 거지 제가 이제 출연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한 번 딱 나왔고 나머지 9년 동안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팩트를 보자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두 정권 하에서 모두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저는 두 번째 건 아예 올라가지도 않았죠. 아시겠지만 그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많이 배제가 이해수 선생님이랑도 저희도 말했지만 이미 여기에는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게 방송국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제됐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사실 MB는 너무 지독하고 꼼꼼하고 섬세하고 치졸하고 지독하고 야비하고 끝까지 다 챙기고 그런 정권도. 근데 그래 누나는 너무 널널해요. 어떻게 무식하게 누굴 지지했다고 그걸 그대로 따가지고 9,470 아니 이게 컨트롤 C 컨트롤 V로. 예, 테크놀로지로 따져도 한 나라를 운영할 때 안 들키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방이라든가 외교 어떻게 그걸 무식하게 다 따다가 그걸 그대로 올려서 9,473명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사실 그 중에는 강성도 있고 약성도 있고 별 의미 없이 그냥 나는 그래도 박원순 문재인 후보의 정책이나 그분의 인품이 좋거나 그냥 단순히 인상이 좋아서 올린 사람도 있을지인데 그걸 일일이 체크를 안 하고 다 따다가 올렸다는 게 얼마나 무식하고 성의가 없어. 성의도 없고 맞아요. 꼼꼼하지도 않고. 아니, 그러니까 성의 없고 꼼꼼하다는 거는 저도 지금 약간 빡이 도는 게 나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아니 이 새끼들은 진짜 나 어이가 없어. 아니 형 있는데 나도 맨날 따라갔잖아. 근데 내가 눈에 안 띄어? 내가 눈에 안 띄냐고. 김프로를 딱 보면 용역으로 보인다고? 아니에요. 육중한 이 위압감이나 저 사람 잘못 보였다가는 뭔가 린치나 테러를 당하겠거나 그런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 밑에 있는 실무자가 만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문체부나 그 청와대에 있는 비서진들 중에서. 진짜 좀. 영광인 줄 아세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잠깐 웃음처럼 가보긴 했습니다만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그 연예인 입장에서는 생계에 엄청난 지장이 오잖아요. 물론 만들어진 이유가 그 지금 이제 기회비용적으로 따지면 9년간에 아까 말했던 크고 작은 거든 뭐든 했었어야죠. 꼭 정치 풍자가 아니면 제가 아침 프로 그냥 일반 비정치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데스크에서 제가 이제 몇 번 들은 바로는 밑에 있는 실무 PD나 AD 정도는 노현 씨 잠깐이라도 이제 전체 메인 MC는 아니더라도 하라고 그랬는데도 위에서는 이건 안 돼. 리스트란 말은 안 꺼내더라도 걔 괜찮아. 이 블랙리스트에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종의 그 수동형 블랙리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검열 블랙리스트 많죠. 자기검열 블랙리스트도 있고 또 현장 하나 실무용 블랙리스트가 작동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게 그 많은 PD들이 자신의 원래 영역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뭐 순수 과학이라든가 육아 이런 쪽으로 가버리니까 순수란 말이 참 순수하게 안 들리네요. 예, 순수하게 그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사실 이 연예인을 섭외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되면 뭐냐면 뭐 노정열 선배님 잘 아시겠지만 방송밥을 먹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아는 그 인맥이라는 게 있고 그걸 통해서 자기 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대상이 다 없어진 거예요. 네. 네. 그냥 그렇죠. 9년이라는 기간이 돌이켜 보니까 상당히 길었더라고요. 강산이 한번 바뀐다 그러잖아. 옛날에도 심지어 그 옛날에도 강산이 한번 바뀌는 10년에 가까운 9년인데 지금은 뭐 하물며 엄청난 시간이죠. 엄청난 변화죠. 네. 그 아까 전에 조정혁 의원 얘기 나와서 PD수첩 얘기 나와서 그런데 그때 그 고발을 당한 거죠. 고소 고발을 당한 거죠. 네. 그때는 이제 전국 선생님 대회였었는데 그 당시에 9시 뉴스 톱 1, 2로 나올 정도로 조정혁 의원이 여러 가지 이유 있습니다. 시간상 뭐 다 설명 안 하더라도 선생님들의 명단 결정권이라든가 명예훼손이라든가 자기 서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서 법원에서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이러이러한 이유로 헌법상 자기결정권 내지 명예훼손 여러 가지가 있으니 이 전교조에 가입한 선생님들 명단 혹은 이러이러한 동아리에 가입한 사람 명단을 공개하지 마시오라고 분명히 법원에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례 이상 당시에 조정혁 의원이 깐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당연히 국회의원이 아이들 교육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 선생님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도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유국가에서. 그러나 법원에 여러 차례 왜 그것을 공개하면서 또 다른 수많은 리스트 낙인 찍기부터 해서 교육적으로 처사가 옳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건데 공개해서 당시 9시 뉴스에도 조정혁 의원이 거의 톱 안틀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그래서 제가 선생님 대회 때 좀 이제 말개그 풍자개그를 했죠. 네. 그때 저랑 같이 시사개그했던 최희환 씨하고 올라가서
그 당시가 2010년 5월 15일로 기억해요. 좀 하기 뭐하냐면 제가 대신 읽어드릴까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개그로, 요즘에 조전혁 의원이 뜨긴 떴다. 얼굴 누렇게 떴다. 애저녁에 글러먹었다. 조전혁 의원이. 그래서 좀 이제 약간 센 편이지만 공중파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제 공적인 자리긴 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제도권 개그, 중간쯤 개그, 아예 팟캐스트 개그, 아예 한 3-4가지 버전으로 준비해서 있거든요. 그랬더니, 유한 씨가,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도 있고, 곧 있으면 지방선거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뭘요? 그랬더니, 법에 걸리시잖아요. 명예훼손도 있고, 모욕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받아친 그 부분을 땄더라고요, 이미. 보좌관이 와가지고. 아니,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라는 건 제가 형법을 조금 공부해봐서 아는데,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해당되지, 개나 소나 짐승은 물건으로 취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을 따다가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갖다 붙여보자면 제가 그 부분을 동물에 비유했다가 다시 제 개그 법이거든요. 그것도 제가 한 번도 제 멘션 중에 보시면 조전혁 의원은 개 같다거나 조전혁 의원은 짐승이라거나 조전혁 의원은 물건이다라고 제가 은유법이나 직유법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단계 건너치는 게 저의 개그 법이에요. 그때 판사가 막 웃더라고요. 고개는 끄덕이더라고요. 아니 판사님 이거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니게 치는 게 저의 개그 작법이다 했더니 이해를 하죠. 분명히 여기에는 제가 직유법이나 은유법이 없습니다. 머리 좋은 판사는 이해했는데 머리 나쁜 조전혁은 이해 못한 거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심까지 가서 50만 원의 벌금을 그것도 선고유예를 받아서 선고유예. 저희가 그때 변호인이 박주민 변호사였는데 지금 이제 또 박주민. 참 고생하셨네. 주민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형님 그때가 이제 MB 한참 때니까요. 2010년도니까. 이거 대법까지 가가지고 지난번 쥐그림 그린 사람들도 대법까지 가서 오히려 더 세게 나온 적도 있으니까 그럼 국민들이 또 노정열 씨가 진주 알고 그 지금의 대법관 구성이나 이걸로 봐서는 선고유예면 50만 원에 그것도 벌금 선고유예면 사실상 재판부에서는 거의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거기 때문에 형 그래?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안 갔죠. 그래서 2심 50만 원 벌금에 선고유예. 참 쪼잔하지 않습니까? 쪼잔하죠. 조전혁 진짜 쪼잔하고. 처음엔 그분은 원래 실형 본인은 했고 법원에서 그건 안 된다 이거 가지고 그래서 300만 원 벌금을 구형했는데 50만 원 나왔으니까 양쪽에서 항소를 했어요. 여기서는 너무 적게 나왔다고 졌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거 무죄인데 왜 무슨 50만 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심에서는 50만 원 선고유예로.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 MB 흑역사 할 때도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그 당시를 뒤돌아보면 불과 몇 달 전도 포함됩니다만 정말 대한민국이 아니라 OECD 국가가 아니라 어디 제3세계 진짜 아주 이제 막 군사정권 40년 지속된 나라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개그맨이 어떤 잠깐의 시사풍절했다고 해서 현역 국회의원이 아예 실형을 보내겠다고 고소고발을 하고 그게 재판까지 가고 당시에 원내 부대표였고 할 말 안 할 말 원래 학연 혁연 지연을 다 따졌던 사람이라 형님도 이상득 의원도 있었고 최시종도 형님 동생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원내 부대표이면서 고대 후배 중에 그래도 조정혁 의원이 가장 앞서서 그때 이념 전쟁은 한 거거든요, 사실은. 당연히 그러니까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아니더라도 이거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 블랙리스트의 여부와 관계없이 현역 의원이 국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제가 조정혁을 풍자한 게 아니라 법원이라는 사법기관이 그렇다고 좌우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2차례 서울 남부지법원에서 조정혁 의원 당신의 뜻을 알겠지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법기관을 2번씩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풍자한 거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법원 판사님한테. 판사님들이 명령한 것을 거역한 국회의원을 공적으로 풍자한 겁니다. 제가 조정혁은 사적으로 풍자한 아무것도 없는 반박할 여지는 없는 것이죠. 다만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노정열의 풍자 영역이라 할지라도 현직 국회의원을 개나 소 짐승에 비유한 것은 제가 그랬죠. 끝까지 비유가 아니라 저의 풍자법입니다라고 끝까지 주장했죠. 그건 지금도 저는 개그 작법이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다른 방송 지상파 방송에서 하신 적 있어요? 없죠. 들어주지 않죠. 팟캐스트에서만 하거나 지방 토크쇼 내지는 집회 때 사회보면서는 좀 했어요. 그러니까 조전혁 의원이 단순하게 노정열 씨에게 벌금이라든가 실형을 먹이려고 했던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의 시범 케이스를 만들어서 당연히 이때 그 이후로 조전혁 의원이 경기도 교육감 나와서도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전교조를 없애겠다가 책도 전교조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무슨 그런 저질스러운 제목에 뽑아서 그걸로 국회의원 된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상징적인 투쟁으로 저를 계속 고소고발을 갔겠죠. 그러면서 또 하나 어떻게 본다면 그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의 사회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려고. 그때는 2010년도 5월달이니까 당연히 그런 의도가 있었죠.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었죠. 아니 근데 방송 거의 다 끊기고 뭐 아까 전에 CBS, BTN 기독교 방송과 불교 방송 근데 그걸로 되나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굳이 교회나 성당이나 절은 안 다니지만 되게 다국적 종교라 하느님, 예수님, 부처님, 알라께서 저희가 그래도 아무리 해코지하거나 악하거나 사익을 추구하거나 막 출세를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살아오진 않았던지라 우리 김프로도 마찬가지지만 뭐 노동 현장에서 사회나 토크나 이렇게 하면 그냥 뭐 여기 얘기니까 한 뭐 20만 원도 주고 30만 원 주고 그럽니다. 때로는 그냥 갈 때도 있고. 그럼 이제 그게 쌓이다 보면 한 달에 이제 밥 먹고 그렇죠. 뭐 반찬을 크게 뭐 비싼 게 안 먹는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는 또 뜻있는 분들 참 희한한 게 기업체 중소기업체 대표 중에도 저를 불러서 뭐 강연 같은 강연을 사실 이제 그거는 이제 싼 것도 있지만 때론 비싼 거는 뭐 200만 원, 300만 원짜리도 제가 저 노현 씨 그래서 그 대표는 뜻을 갖고 부른 거죠. 유동열이 바라는 대한민국 내지는 뭐 유머와 화술 어떤 종류든 언론의 자유든 제가 이제 1시간 반이나 2시간 뭐 웃기기도 하고 이렇게 그 직원들과 이렇게 하는 거를 사실은 그분이 저한테 만들어준 거죠. 근데 지금 금액까지 다 이야기하시긴 하셨는데. 그때요? 뭐 있지? 이거 편집 안 돼. 아니 그런 것보다도 뭐 서울대 출신의 행시 패스한 개그맨이다 이러면 사실 가장 돈이 되는 건 기업 행사거든요. 주주총회라든가 아니면 무슨 대교라든가 그렇습니다. 건물 상냥식 할 때 그런 행사를 띄는 게 굉장히 돈이 되는데 문제는 MB 박근혜 정권 때 그것도 쉽지 않죠. 이렇게 낙인 찍힌 게 또 집권 여당 국회의원에 고소한 것이 다 알려지면 당연히 알려졌고 그런 부분에서 엄청난 리스크가 있잖아요. 실제 이제 한 가지 사례인데 지금 제가 문성근 선배 이회수 진중권 그 소송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 소송도 들어가 있고 형사상 소송도 들어가 있는데 가장 슬펐던 게 제 동기 서기관이 MB 때 포럼이랑 세미나를 준비해가지고 사회를 이렇게 섭외가 됐었어요. 근데 이틀 후에 전화가 와가지고 안 되겠다. 종렬아 미안하다. 침묵이 흐르고 나도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이거는 네가 할 수 없다고 하더라. 그게 이제 멘션입니다. 내가 어떡하겠습니까? 그 양반은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냥 제가 어쨌든 정책도 전공을 했고 행정고시도 봤으니까 그 정책 전문가나 일반 기업이나 이렇게 했을 때 사회 정도는 볼 수 있고 그 정치적 행사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이건 안 되겠구나. 여기서는 이런 것도 안 되는구나. 지금 말씀하신 이제 김 프로가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서 내가 또 궁금해지는 게 도대체 행정고시를 왜 봤어요? 그것도 좀 죄송한데 이거 제 운명이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신문기자 아나운서 저도 PD나 이런 그 언론계 쪽에 종사하려고 대학교는 신문학과 언론정보학과 갔는데 하다 보니까 공직에서 좀 있고 싶었어요. 거기서 뭐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야 이제 정책도 알고 좀 행정 현실도 알아야 비판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겠다 싶어서 그리고 군대 갔다 온 다음에 1년간 남아서 그때 언론사 1차 시험하고 행실차 시험이 비슷해서 그냥 좀 재수없더라도 들으십시오. 엉겹결에 봤습니다. 그랬더니 엉겹결에 1차가 돼서 재수없다. 아니야. 안 그래도 어제 서울대 대나무 숲에 나왔는데 서울대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 그냥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냥 한번 재미삼아서 봤는데 뭐 자격증. 저는 재미까지는 아니고 언론사 1차 시험이랑 당신 행차 시험이 되게 비슷한 과목들이 많아서 봤다가 1차가 엉겹결이 되길래 나의 운명인가 보다. 그 다음에 2차, 3차에 돼서 공무원을 저는 한 5년 정도까지 하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1년 연수 기간 동안 제가 너무나 이제 좀 자유분방한 성격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까불까불하고 근데 이제 공직은 그 당시만 해도 95년도, 6년도까지 연수를 받았는데 딱딱했어요. 저한테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제가 이거를 5년, 10년 하기에는
저는 활동적인데 여기는 어쨌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어쨌든 정책과 법률이나 이런 규율이나 문서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 혼자 어떻게 해서 된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노선을 바꾼. 왜 그럼 하필 개그맨이냐? 기자나 PD가 되지. 당시 아까 말했던 그 유명한 서경석, 이윤석 고학력 커플이 3년째로 잘 나가고 있어서 저는 잘은 못 나가더라도 제가 학교 다닐 때 3년 동안 시사풍자 동아리 저 메인스트림을 타야겠다. 메인스트림 아니더라도 그게 아니라 앞에 가는 사람이 따라가겠다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없었으면 아마 못 갔죠. 잘 났겠죠. 개척은 안 돼.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대신 저는 이제 하는 게 주로 동아리 활동도 주로 시사풍자, 마당극, 연극 저 동아리 활동하면서 그걸 어떻게든지 제도권화 시키려고 들어갔는데 뭐 뜨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죽지도 않고 아름아름 뉴스아놀자도 하고 그다음에 MBC에서 라디오 코너 제가 노정열의 시사 코너도 하고 코너로서는 이렇게 했었죠. 그게 이제 폭스클럽까지 왔었는데 바로 한 달 만에 저 MB 정부 출범하고 나서 낙을 내렸죠. 진짜 MB 이명박 정권은 치졸하고 짜증나고 쪼잔쪼잔하니까 그지없는 정권이었어요. 치밀하면서도 아니 안 들킬 거를 다 그리고 합법의 영역 내에서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러잖아요. 개그맨의 시사 풍자까지 손을 댔으니 이 우리가 지금 리스트로 드러나지 않는 이들의 악행이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해 보면 짜증이 막 솟구치거든요. 그리고 그 아까 문성근 김여진 씨 사례처럼 그 사례는 진짜 국정원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위해를 가한 그런 케이스인데 또 한편 동시에 이제 어버이 연합이라든지 다양한 댓글 부대들이 사이버 테러도 많이 가하잖아요. 그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많이 하시잖아요. 그 뭐 좀 하면 뭐 근데 너무 저질스러워서요. 제가 그러니까 딱 티가 나요. 이게 일배스럽다 내지는 너무 저질스러운 게 합리적인 비판이 거의 없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진정한 보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수국골통이란 말도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9년 동안 시달린 거죠? 그렇죠.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면 노정열이 XX 그때 팔 때 이제 저를 두 분도 그렇게 되겠지만 네가 노빠다. 제가 물론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네가 문빠다. 네가 빨갱이다. 종북 좌파다. 이런 늘 붙이는 레테르로 결론이 이겁니다. 순수하게 아까 제가 순수 과학이란 순수 PD, 순수과학 이런 걸 제가 순수하지 않게 들린다고 한 것처럼 그런 신선 영역이 있겠지만 네가 순수하게 연예 활동이나 할 것이지 네가 왜 정치판을 기웃거리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느냐. 제가 가끔 댓글은 달죠. 저는 연예인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국민이고 세금을 내는 헌법상의 유권자입니다. 제가 그리고 풍자 개그 하는 거는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제가 그것까지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는 당신은 나의 헌법이 보장한 심대한 표현의 자유를 아무리 트위터상이지만 그리고 저질스럽게 비판하겠습니다. 몇 번은 남기죠. 한 몇십 건 중에 한 번 정도만.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나중에라도 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저의 족적이잖아요. 그죠? 저희가 그렇죠. 이제 어떻게 된다음에도 그가 어떤 사회 현상에서 어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했는지 어떤 개그를 했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점잖게 남기죠. 저는 욕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저희 아버님이 조금 예전에 정치도 조금 하셨고요. 지역에서 지방 의원도 하시고 그래서 아버님 물론 보수주의자여서 저랑 많이 싸웠습니다만 올해 어르신급이니까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러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많았고 대학교 3학년 동안 아무튼 세미나도 하고 집회도 많이 참가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들이 말하는 의식화나 우리가 말하는 이제 민주의식이 깨이면서 그렇다고 행실을 봤던 게 가서 출세하거나 공무원을 끝까지 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사에서 기자 PD가 되더라도 좀 공직을 더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실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동아리 활동 3년 차에 하다 보니까 시사풍자를 하는 개그맨이 돼야 되겠다. 서경석 이우석 선배랑 조금 다른 그 길로 결로. 그래서 열심히는 했죠. 제가 어디 가서 행사할 때 이제 제일 뜨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20년 차 개그맨입니다. 이렇게. 이게 솔직한 거고 사실. 저의 이제 지금의 현재 위치기도 하고. 그러면 아까 했던 이야기와 이제 연관이 되는 건데 관심은 있어요. 그런데 관심이 있는 것과 공적인 장소에서 계속 그런 주제로 토크를 맡거나 아니면 노조 파업 현장에서 사회를 본다거나 또는 SNS를 통해서 밝히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다른 문제죠. 근데 그런 걸 하면 할수록
본인의 입금 통장이 다음 달 입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잖아요. 우리 같은 프리랜서들은 뛴 만큼 입금이 되니까. 비정치적 행사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건 이제 저의 운명이자 숙명이자 저의 가치관이고 모든 개그맨들이 다 정치적일 필요도 없지만 모든 개그맨들이 순수하게 연예 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하고 싶은 말도 안 하는 것도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할도리는 제가 틀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틀린 게 제가 노력을 안 해서 틀렸다면 게으름 탓이지만 사익이나 아니면 내가 무조건 옳으니까 이 주장이 옳다고 한 적은 양심껏 없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남들이 저를 높바라고 하지만 정책적으로 저는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5년 기득권과의 싸움이 힘겹지도 알지만 어쨌든 그래도 권력자였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선하게 잘 이용했어야 되고 순수하게 그 어렵게 만들어낸 높은 그 기적을 그렇게 쉽게 그 사람은 착하고 순수했지만 돌이켜보면 그 어렵게 얻은 권력을 너무 권위주의를 내려놓다 보니까 이 극악무도한 이 기득권 세력과 검찰들이 얼마나 그 노무현을 뜯고 결국에는 부엉이바위까지 너무 이상주의적이었죠.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상주의가 아니라. 아니 어떻게 정말 칼만 안 들었지 엄청난 그 노사모부터 해서 자발적인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인터넷 지지자들이 저 한 사람 만들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노무현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적폐가 60년 쌓인 거를 노무현 5년 동안 됩니까? 그런데 청산에도 무자를 파내 그거를 권위주의를 놔버리니까 개혁들이 사실 제대로 안 됐을 뿐더러 경제민주화도 안 됐을 뿐더러 돌이켜보면 글쎄요, 뭐 정책적으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파병이라든가 이라크 파병도 반대했었고 FTA에도 반대했었고 그런 자유주의 정책을 반대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입장은 진보주의자. 그러나 그러더라도 시민민주주의를 지키고 권위주의를 내려놨던 그 선의에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고자 했던 소통하고자 했던 노무현의 정신 그 한 사람으로 대면되는 우리 5천만 중에 한 3,500만 국민들의 정신은 위대했다고 보는 거지. 그건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촛불 대통령이고 촛불 민심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원래 보궐선거가 없었으면 올해 12월 19일 날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참 대선 이제 윤곽이 드러나고 이제 경선하던 시절인데 국민들이 5월 달로 앞당겨진 거는 도저히 못 참았어서 특별히 마련된 특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촛불 민심이 어떤 뜻인가는 한 번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지지율을 보면 대통령도 그렇게 잘 하시고 계시고 또 국민들도 노무현 대통령 때 사실은 뭐 이라크 파병, 한미 FTA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사실은 대통령 혼자 고립무원이 되면서 오히려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 사실은 공동 책임을 안 진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대통령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제 또 뭐 이건 이제 정책으로 오래 가는데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노무현 대통령 혼자만 가리킨 게 아니라 당시에 천문회대 참모진 지금의 수석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도 우리 당도 있었고 민주당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그런 거잖아요. 그걸 왜 못했냐면 하다 보니까 언젠가 제가 이제 시사풍지하는 걸 듣고 어느 단체에서 뭐 참여연대나 민변 쪽이 많았습니다. 사일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일 보는데 제가 이제 민주화 변호사 모임에 가서는 헌법의 민주적 가치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부터 쌓였던 비민주적 가치들, 비헌법적 가치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정치적 풍자를 하게 된 거고 참여연대 가서는 대한민국의 소통과 참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인가 하다 보니 그러니까 왜 마음은 알겠는데 언제부터 하게 됐냐가 아마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참여연대 출범식 창립 기념식 사회도 보고 민변의 무슨 사회도 보다 보니까 그래서 풍자를 한 거죠 이제. 주로 형식은 뭐 말도 했지만 이제 제가 반 이상은 성대모사를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게 2000년 초반부터인 것 같아요. 제 데뷔는 96년 가을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닌데 제가 아마 4, 5년 코너는 처음부터 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그러니까 실제 현실 정치 발언한 것은 5년 차부터 아마 해서 지금 이제 16년 차 정치 발언하는 개그맨이 됐죠. 그 MB 박근혜 때부터 그 종편이라든가 그 연예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돈을 벌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눈 하나만 살짝 감으면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많은 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거나 굳이 정치적. 근데 뭐 제가 말씀하신 대로 김 프로님이 언제부터 상황에 있을 때 제가 16년 차 방송인에서조차 개그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거는 저로서도 비굴함이요, 비겁함이요. 물론 제가 틀렸다면 전향을 해야죠. 저 김문수 또는 남경필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원희룡 의원들처럼 지사들처럼 제가 한때 운동을 했지만 알고 보니 이거는 좌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고 기업이 살아야 됩니다.
보수로 가는 게 맞습니다라고 전향을 한 사람도 있고 물론 두리뭉실 넘어간 사람들. 제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변희재 씨 같은 경우에 노무현 라디오 그 후신인 라디오 21 방송의 초기 멤버였고 진행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레디양인가 진보적인 매체에 글을 썼던 사람이에요. 서프라이즈 편집장이었습니다. 예. KBS 노조 파업할 때 강연 왔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글쎄요, 뭐 생존보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극우적인 행보 내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애국시민연합이나 어버이연합 가면 거기서 환영 엄청 받을 걸 거의 스타가 될 것 같아요. 예. 도정 씨가 드디어 이제 정신 차리고 이쪽으로 왔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제가 뭐 죽을 때까지 없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그 화이트리스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화이트리스트는 또 정권 차원에서 이래 특정 방송인들, 연예인들을 밀어주는 건데 참 위험한 그런 느낌 같은 건 좀 받으셨어요? 당연하죠. 예. 저희가 이제 있는 건 있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이야 이제 저희 동지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노무현 김대중 때는 국정원이 공작 안 했냐? 간단히 대답하면 거의 안 했습니다. 내지는 안 했습니다. 증거가 없을 겁니다. 찾아보십시오. 꼼꼼한 MB가 안 뒤졌을 리 없을 겁니다. 그러면 노무현 김대중 때는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가 없었냐? 없습니다. 내지는 거의 없습니다. 왜? 눈에 가시 같을 수 있겠죠. 본인이 아니더라도 비서관이나. 근데 그렇게 파일로 남겨서 명단을 남겨서 할 기술들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사람들 자체가 누구를 해가지고 할 만큼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나 기득권이나 지지자들로서 정책 비판을 심하게 반다가하면 정신 못 차리는데 누구를 만들어서 편을 갈아서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가능한 지금 문재인도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근데 분명히 다른컨대 없었고요. 화이트리스트는 왜 제가 존재한다고 믿냐면 사실은 그냥 까놓고 얘기해야 됩니다. 연예인 중에서 80, 90%는 기득권 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기업에서 기업 욕하고 반자본주의적인 발언하는 사람을 사회자를 쓰겠습니까? 그렇죠. 네가 그런데 연예인은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게 팟캐스트만 좀 털털하게 하겠습니다. 무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득권이 있고 떡고물이 있고 많이 유세 끝나고 나면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거기서 불러주기도 하니까 그쪽에 붙을 수밖에 없겠죠. 별 생각이 없더라도 그게 근데 사실 오른쪽의 길이었어요. 나쁜 오른쪽의 길. 보수 수구의 길인데 지금 돌이켜보면 냉정하게 말해서 100명 중에 연예인 중에 80, 90%는 거기에 있었다고 봅니다. 왜? 거기에 떡고물이 있었던 게 우리나라 역사였고 기득권이었기 때문에. 대개병사를 하더라도 김재동이나 저를 부르겠습니까? 맞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저를 부르는 건 뜻있는 중소기업 사장님이 부른 거지 대한민국 10대, 30대 재벌에서 저를 특강이나 내가 실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실력이 없어서 꼭 안 부르는 건 아니죠. 저놈은 반자본주의가 그 사람들의 눈에는 노동자 편을 들거나 좌팔이니까 안 부른 거지.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본인도 모르게 있는 사람은 본인도 모르게 드러나지 않은 화이트 리스트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10년 동안 민주정부였고 나머지 50, 60년이 그렇죠. 군사 독재 정부, 권위주의 정부였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유세단, 연예단 치시면 나오는 분들이 올랐고 본의 아닌 혜택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뭐 불법은 아니죠, 사실은. 그러나 그 기회비용적으로 못 받은 사람한테는 사실은 왜 굳이 그 유세단에 올라간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사회 내지 행사 내지는 심지어 무슨 잔치라도 불려 나갔을까? 거기에 나온 트로트 가수 내지는 그건 리스트죠. 모모 씨가 없다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이고요. 저희가 누구를 도와준다 해서 아까 말한 거마비 토크쇼 진행비로 30만 원, 50만 원, 때로는 공짜. 그거는 그대로 출연료로 받은 거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박원순 시장 그다음에 각종 제가 지지하는 분들 유세했다고 해서 돈 한 푼 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대가를 받은 게 없다. 받은 건 없죠. 그러나 제가 보고 들은 아까 MB와 박근혜 유세단의 상당 부분들은 직간접적으로 대가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받았대요? 얘기 좀 해주세요. 물건을 안 받죠. 상당히 큰 액수로. 그거는 검색해보시면, 하시면 압니다. 그분들이 그건 아니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연예인끼리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불법일 수 있지만, 올라가서 춤춘 거에 대한 대가라고 하면 사실 이건 이제 고소고발도 애매해지죠. 그러나 이건 양심범인 거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죠.
예. 본인들은 뭐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맞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 올라갔잖아요. 그죠? 수십 명씩 이렇게. 그다음에 MB 때는 보면 뭐 죄송합니다만 뭐 유명한 분들이 많잖아요. 이덕화 씨가 필두로 해가지고 뒤에. 그렇죠.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 자녀분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근무도 하셨잖아요. 아, 뭐 그래? 심지어 의전 그 관람객들 안내하신 역을 맡았어요. 정유리 씨 아들은 뭐 뉴스 봤던 기억이 나네. 기술이 있을 수도 있고 실력이 있을 수도 있고 잘생길 수도 있지만 상당히 공중파에서 많이 썼던 걸로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 거는 알게 모르게 덕을 본 것이죠. 자, 그걸 뭐 굳이 뭐 저 아니라고 합니까? 다 아는 얘기를. 자, 그런 지옥 같은 9년을 지나고 정권이 교체되고 그리고 우리 노정열 씨가 새로운 방송을 하나 맡으셨어요. 아, 예. 우리 저 권순욱 시사평론가하고 같이. 자, 그러면 요거 얘기하기 전에 저 영상을 잠깐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예. 네, 영상 준비됐나요? 준비되면 바로 틀어주세요. 홈쇼핑 좀 하죠. 매일 하죠. 그럼 여기 알아요? CF를 패러디한 거네요. 궁금해요? 그럼 지금 확인해봐요. 여기서는 안 들리나? 정책 홈쇼핑 K. 10월 16일 첫 방송됩니다. 초성 읽기 좀 하죠. 그럼 이거 읽어봐요. 조촐한 소풍? 궁금해요? 그럼 지금 확인해봐요. 소풍보다 더 즐거운 쇼핑. 10월 16일 첫 방송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 홈쇼핑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1시간 동안 라이브로 진행을 합니다. 네. 노정요 씨가 출연하시고 권순욱 의원님도 서울 파트를 맡고. 네. 저희가 이제 세종시가 지금 문광부와 정부 쪽이 거의 다 있어서 거기서 제가 생방을 하면 서울에 있는 서울 스튜디오에서 권 평론가하고 우리 박 변호사 두 분이 이제 시사에 대한 그 평론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우리 여자 앵커 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한유진. 한유진. 아니 잠깐만. 아나운서. 노정열 씨도 그렇습니다만 순욱이 형도 국가에서 돈을 받는다고요? 크게 보면 국가지만 이제 KTV에서 받는 거죠. 어쨌든 이야. 정말 고맙습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들이. 야 진짜 광화문에서 그 시민분들이 촛불 안 들었으면 이 두 분 진짜 불가능이 아니라 지금 선거철이고 온갖 국정원과 기무사의 사이버 테러에 시달리다가 그러면 저희는 지금 아마 뭐 민주당이나 야당의 좋은 분들을 저희가 이미 집 앞에 어버이연합 엄마부터 다 쫓아와가지고 피켓 시위하고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까? 네. 그 정도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아무튼 뭐 이거를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양시양 비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때는 그런 반대했던 사람 문화예술인들 탄압 안 했냐. 아까도 말했지만 그럴 정신도 그럴 정도의 의사력까지 없었던 사람이고 국정원 단독 보고를 거부했던 사람이고 DJ 자체가 워낙 정치 사찰과 그런 거에 피해자 사형선고까지 받은 분이라 그거보다는 당시 IMF 수십 년 쌓인 적폐 청산하기에도 힘들었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왜 개그맨이 제가 사실 진행을 하거나 두 분을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하니까 좀 이상해지네요. 지금 형 일로 와. 잠깐만 있어봐. 형 내가 아까부터 얘기하려는데 형이 아까부터 진행을 해. 왜 그래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진행은 KTV에서 하라고. 지금 리허설을 해. 그러니까 두 분이 리허설을 해. 지금 게시판에 채팅창에 뭐 김두리님 우사마 축하 바램바림 축하해요. 엘라킴님 와 축하 카오스님 와 따봉 그리고 쿨 성우님께서 어영 언론인 전격 진출. 한경희님 두 분 축하드립니다. 와우. 그리고 오토바 137님 가장 좋아하는 말씀해 주셨네요. KTV 구독 신청합니다. 네. 아까 말했던 그런 거는 뭐 김프로는 자주 보셨겠지만 제가 이제 아까 말한 설거지 이런 것도 그냥 하면 개그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따 내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YS까지 쌓인 그 설거지 하는데도 쇠가 빠져요. 사찰이고 뭐가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 잘한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미 지금 자기 계획이 쓰고 있어요. 해주세요. 왜냐면 개그맨 나왔는데 정신을 진행하든 이 블랙리스트를 할 정신이 없지요.
계획하기 바쁜데 제가 언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국정원 대독도 안 하는 사람이 그랬겠습니까? 있으면 증거를 찾아보십시오. 잘한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양시양비론을 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 대통령. 네, 다음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감사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 함께 해주실 거죠? 제가 근데 9년 동안엔 두 분도 참 많이 했는데 개인기 짱 김대중님 성대모사 방송 탔어. 개인기 대박.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사실 MB와 박근혜 대통령 두 분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저를 해주세요. 중압감 있게 존재감으로 다가오니까. 좀 해주세요. 좀 긁어주세요. 빨리. 국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실용적인 대통령 여러분의 MB입니다. 여러분 MB는 절대로 사자방에 갇히지 않습니다. 지인은 절대로 사자방에 갇히지 않습니다. 4대강 저항비리 방산비리 절대로 지인은 사대강에 갇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 방송은 우리 4대강 변호사 녹차라 때 한잔씩 하시면서 그럼 재밌게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실용적인 남자 여러분의 MB입니다. 저는 언론을 어떻게 장악한 바도 없고 언론을 어떻게 길들게 한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MBC가 제 겁니다. 저는 MBC 컴퍼니 제 회사입니다. KBS가 원래 제 겁니다. 저는 코리아 유니버시티 출신 KBS 코리아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제 겁니다. SBS도 제 겁니다. 저는 소망교회 장로 SBS 소망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케이블 MBN이 내 겁니다. 저는 MB 네트워크. 내 방송 가지고 내가 만드는 니들만 상관입니까? 정말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목이 MB하고 나면 많이 아픈데. 그러니까 신 목소리잖아요. 국밥 CF 곧 들어오겠네. 야. 서민적인 대통령 국밥을 아는 남자 MB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서민적인 남자 그 CF로 그 국밥 아줌마가 나중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그 국밥 CF 하는 게 아닌데 그 서민 코스프레로 지금 그렇게 하면 참 저기 채팅창에서 요청 들어왔는데요. 깜빵도 MB 겁니다. 이거 한 번만 주십시오. 여러분 깜빵도 MB 겁니다. 제가 곧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곧 504호 조금만 기다려요. 504호 제 겁니다. 504호가 제 겁니다. 대박이에요. 아니 504호 너무 좋다. 504호에 오시면 제가 창조적으로 잘 룸메이트가 돼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MB님. 503호가 야 대박. 아 진짜 이거 지금 채팅창에서 배출수 큰일 났다고 지금 배출수 씨 큰일 났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또 아까 저길 빼놨다. BTN CBS 사이에 또 TBS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아 TBS 교통방송.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아침에는 김어준 총수가 뉴스 공장하고 있죠. 낮에 2시에는 배칠수 전영미의 구호구호쇼. 거기가 오후에는 저기 김종배 김미화 선배가 유쾌한 만남하고 토요일 날 저녁 토요일 저녁 2시간은 제가 노정열의 주말이 좋다 진행했어서 그렇게 떠났더라고요. 박원순 봐라 저 빨갱이 새끼. 김어준부터 저 노정열, 김미화, 배칠수까지 친절히 빨갱이 이런 편파적인 방송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TBS 편파적이야 촛불편. 아니 내가 정의의 편. 왜 웃었냐면. 근데 너무 중간에 쓰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이제 비겁한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좌우나 중도가 아닙니다. 정의와 인권과 상식이라는 촛불이 준 적폐청산이라는 그걸 가는 것이지 거기에 좌우니 뭐 논반이 문반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에 게을리하고 좌우면한다면 그건 저희가 비판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잘하면 박수 쳐야 되는 것이지 이제 저희 역사가 지금 70년 흐른 바에야 이제는 국민 여러분이 촛불이라는 그 위대한 6개월 동안의 경험으로 노반 문반이 좌니 우니 뭐 좌반이 따질 거 없습니다. 적폐청산을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개혁을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지 그렇죠. 굳이 눈치 안 보고 살려고요. 아니 근데 형 선배님 아까 TBS 얘기하셨는데 7시부터 8시는 저였어요. 그렇죠. 예. 김남훈까지 있었습니다. 김남훈까지 있었어요. 그때 뭐냐면 박원순 시작이 되면서 온갖 빨갱이 일 없는 방송들이 그러면 그 편파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회 개혁에 관한 목소리를 프로레슬러로서 개그맨으로서 냈기 때문에 쓴 거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욕하긴 좋더라고요. 니네 봐라 TBS가 얼마나 빨갱이 방송인가. 근데 지금 서울 시민들과 수도권 시민들이 보기에는 김어준이 빨갱이라서 보겠습니까? 속 시원하게 할 말을 하고 긁어주고 그럼요. 그리고 배칠수 씨가 괜히 지금 라디오 방송 최고 그 상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워낙 전영미 씨랑 재밌게 잘하잖아요. 진짜 재밌어요. 재밌는데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비판을 하느니 방송이란 게 원래 어느 정권이든 잘못하는 거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언론입니다. 생각해보니까 TBS 약간 너무하긴 했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난 아니지 9년간에 소외된 사람을 적폐를 청산해서
햇빛으로 불려 무상급식소 같은 존재였군요. 예, 하여튼 잘 살았습니다. 저 그때 한 4년 동안. 1년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노정열 씨가 진행하는 정책 홈쇼핑 K 이 방송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을 소개를 해주고 그야말로 홈쇼핑처럼 판매를 하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떤 정책에 관련된 해당 부처 공무원도 출연을 합니다. 출연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여자 변호사분 한 분 계세요. 그분하고 서울 스튜디오에서 또 대통령님 관련 연설이라든지 말씀하신 거 이렇게 좀 의미 분석 그리고 또 현재 이제 전국 돌아가는 거에 대한 해설 뭐 이런 거 정책의 이모저모를 홈쇼핑처럼 재밌게. 근데 저기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 안 그래도 이제 우리 문글 브런치라고 잘못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냥 그러면 안 되지. 안 돼. 안 그래도 우리 담당 PD께서 욕을 하시면 방송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 PD도 같이 날아가잖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 권선욱 평론가께서 KTBC 생방 중에 육두문자를 날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데 걱정되는 게 정책이나 문을 향해서가 아니라 홍이나 안을 향해서 쓸까봐 제가 사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차라리 반대로 제가 이미 걱정하고 있어. 제가 생방이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 목소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저희 정치신세계 이름으로 조그만 현수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스튜디오 카메라 밑에다가 욕설 금지. 육두문자 금지. 네. 근데 자주 주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아니, 왜냐면 자칫 정말, 여기 홍 아니면 안 이러면서 갑자기 확 나오실 수가 있으니까. 저도 걱정돼요. 네, 제가 좀 하시고. 이분도 저 대소변 가르칠 줄 아니까. 정치방송 가시면 잘할 걸로 믿고. 근데 이제 요즘에 인이 보니까 오늘 또 쓰기템이 잘 팔리고 있다고 그러네요. 김정숙 여사. 그래서 이런 거 그냥 귀엽게 봐주시고요. 실제 일과 정책을 잘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바람님께서 전 권 기자님이 방송 중에 욕하면 속이 시원해요. KTV에서도 욕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 광화문 정부, 촛불 정부에서 이렇게 욕을 하면, 자, 보십시오. 이게 팟캐스트에서 또 SNS에서 하는 거랑, 적폐들에게 빌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농담하신 거예요. 할까봐. 진짜 걱정은 괜찮아요. 위원님 잘 아시죠? 승희 형 안 할 거지? 안 해. 내가 반말로 막을 거야. 그림 다 몰라! 욕보다는 반말이 낫죠. 아니, 여러 사람 밧줄이 걸려 있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민폐를 PD가 양복 입고 가고 본인만 잘리는 거지. MC가 잘릴 일은 없죠. 네. 그러면, 실제로 방송도 좀 보시고, 이렇게 보셨을 때, 권순욱 논설위원님이 갖고 있는 장점, 어떤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진지하게. 개그 말고. 정말. 아니면 시사 패널로서 기대하는 부분이 지금 있다면. 생각나는 게 없어, 지금. 그 말씀은 어떻게 하시면 근데 이제 권 평론가는 현장 기자를 해서 그 바닥을 알고요. 제가 이제 주로 저랑 절대 공감하는 게 저는 이제 욕두문자는 안 쓰지만 특히 언론에 대한 것들. 소위 이제 대한민국의 보수 언론 또 종편, KBS, MBC 3사 혹은 진보로 일단은 분류가 되는 오마이 한결의 경향에 어떤 양시양비론 내지 팩트가 약간 얕은 비판을 위한 비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 지를 때는 심정은 저랑 똑같아요. 권 평론가는. 그런 점을 아마 국민들께서 상당히 그런 내지름을 왜 그렇게 언론에 대해서 기레기라고 하는지 쓰레기라고 하는지 그런 부분을 되게 공감하고 수위 조절할게요. 수위 조절해야죠. 아니 수위 조절을 하고 막 듣고 있는데 수위 조절 압력을 막 받고 있어.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KTV에서 만약에 권 평론가 욕을 한다. 당연히 이제 이게 화제가 될 것이고 이게 문광부나 KTV나 심지어 문통한 때까지 위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문바로서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한다니까. 아니 자꾸 해야 해. 이게 지금 방송에 나가야 진짜 권선욱 평론가가 이제 욕은 안 하시겠구나. KTV에서는 적어도. 그렇다고 해서 여기 UBC에서는 안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대소변을 가릴 줄 아시기 때문에. 지금 가을의 저선님께서 KTV에 권순옥 박사님도 불러달라고.
권순옥 박사라고 권순옥 기자님의 리버스 영혼이 있어요. 이창욱님이 재밌으시네. 네. 수은이 조절해. 수은이 조절. 수은이 조절. 네. 본인이 하신 건 수은이 조절이지. 알겠습니다. 저만 잘하면 됩니다. 아우, 네. 원래 잘하시고. 그럼요. 네. 농담식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그 촌철 살인이란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평론가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 종평 평론가와 가장 대비되는 부분이 뭐냐면 종편에 나오는 평론가분들도 말씀은 잘하시는데 그분들은 뭐랄까 이 방송 이외에 다른 거를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나가오는 직업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그 포석을 까니까 지금 그걸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이슈를 본인의 명성, 인지도 또는 수임을 위해서 쓰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권순욱 위원님은 그냥 지르거든요. 자기 생각도 안 해. 근데 그게 뭐냐면은 내일이 없어. 헬멧 같은 하루살이 같은 헬멧 안 쓰고 강변북로를 질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 폭주적처럼 진실형에서 질주하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섹시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KTV PD님도 뭔가 위험한 매력에 끌리시지 않으셨을까? 상암 DMC에서 이제 리허설 할 때, 미팅 할 때 제가 권 평론가한테는 그랬습니다. 권 평론가의 그런 그 날카로운 칼날 저린 그 육두문자 내지 욕은 어차피 KBTV에서 못하니까 그거를 조금 재밌게 돌려치는 삼행시나 노래 두 소절이나 사자성어를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그런 거는 굉장히 우리 권 평론가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뭐 여기 뉴비씨나 팟캐스트에서는 속신하게 같이 배설을 하고 KTV에서는 그래 저 평론가께서 저렇게 멋지게 애둘러서 지금 말한 촌철살인 내지는 쿡 찌르는 맛이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 아마 본인이 앞뒤 안 본다고 하지만 제가 보니까 권 평론가 촛불 이후부터 지금 자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앞가림 할 줄 알아요. 머리도 머리도 지금 헤어스타일이 바꾸면 이제 나도 살아야겠다 해서 생존 평론가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자고 지금 그 6개월 동안 폭력 안 쓰고 자동차 한 번도 안 부시고 지금 6개월 동안에 수천만 촛불이 참다가 그거 하나 집어넣는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연히 참으셔야죠.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김남은도 살고 저도 살고 5천만 국민들도 다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암덩어리를 쳐내야 되는 게 이게 적폐입니다, 여러분. 뭐 홍 대표께서 뭐 사찰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분명히 범죄 수사고요. 덕분에 자기들의 지금 더 수사해보면 알겠지만 아주 혐의가 짙은 것들이 다 드러났고요. 그것도 참 머리 안 쓰시는 것 같아요, 홍 대표도. 그 다음에 뭐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부정부패 척결입니다. 요즘에 오죽하면 경찰서에서 확인은 안 했지만 범죄 혐의자들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범죄 보복하시는 거예요? 보복이 아닙니다. 형 지금 잠깐 안 웃겼어. 안 웃겼나? 이거 편집해주세요. 편집 없어, 세 번 안 하고 있어. 류광훈 씨 고맙습니다. 네. 자, 하여튼, 그래서 오전 11시에서 12시 동안은 문골 브런치를 보시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KTV로 오셔서 정책 홈쇼핑 K를 시청해 주시고, 거기 뭐, 보니까 다양한 상품도 많이 주더라고요. 있습니다. 많이 좀 소통하시고. 봐주세요. 상품권 또 기모티콘도 있으니까, 우리 노정열과 권순욱 또 언젠가는 나올 것 같은 김남은 프로를 위해서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대박 프로그램 되겠네요. 잘하면 제가 이제 사회자다 보니까 만약에 익히 명성이 자자하지만 권순욱 프로가 너무 세게 문을 빤다. 그럼 제가 썰렁하게 해주겠습니다. 저기 그만하시죠. 이렇게. 근데 근거 없이 만약에 깔 일도 없지만 깐다 그러면 제가 또 이제 항상 진행자가 잘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근데 이 정책 홈쇼핑 K 이거 보니까 이게 우리가 제야잖아요, 일종의. 문꿀 브런치가 제야인데 제도화된 문꿀 브런치 같아. 그렇게 돼야죠. 제도화된 문꿀 브런치. 그러니까 KTV판 문꿀 브런치가 이 정책 홈쇼핑 K. 우리 PD도 그 말씀 알고 계시나요? 그 말씀 알고 계시나요? 아니, 거의 20분이라는 중차대한 저기를 맡아요. 중간중간에 듣는데 크로스토크를 하겠지만. 그렇죠. 우리 권 프로의 입장을 알겠습니다. 권 의원님. 권 의원님, 제가 그대로. 프로는 제가 프로. 제가 프로라고 하는 이유는 참. 우리말로 제가 어디 보면, 김선수 외래 선수라고 하잖아요. 우리 자기 분야에 10년 이상, 20년 이상 하면 꼭 프로레슬러가 프로가 아니고 프로페셔널이면 다 프로라서 제가 그래서 권프라고 하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제가 그날도 얘기했잖아요. 프로라고 하겠잖아요. 우리 보통 그 어깨에서 권 의원님이나 평론가라고 하요 저는 권 프로님 그만하세요. 이게
상급도 아니고 저질도 아니고 왜냐면 프로페셔널을 제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권프로님, 김프로님. 아 정말 그 시청자 참여도 바로바로 되나요? 네. 생방송도 됩니다. 아, 그러면 밑에 테러로 뜨나요? 아마 6등문자는 걸러내겠지만 뜰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면 제가 보기에 우리 KTV UBC나 정치신세계 청취자나 시청자분들이 사연이라든가 이런 거 보내시면서 권순우 의원님을 막 도발할 것 같아서 일부러? 재미삼아서 보내는 사람 홍뭐뭐 안뭐뭐 뭐 이런 식으로 재미없다 이렇게 약해 그런 거에 넘어갈까봐 안 돼.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살 길을 아셔요. 네, 저도 살아야죠. 그럼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네. 저는 여기 정부를 이제 살자 정부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자 정부. 자, 방송 후반부 들어오면서 KTV 정책 홍보 방송이 됐어요. 같이 홍보를 했는데 아니 같이 살아야죠. KTV의 문꿀로 만들겠다는데 뭐. 좋죠. 네. 저는 문꿀 브런치 제도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부터 채팅창에 많은 유저분들께서 순일경 표정이 왜 이렇게 온화하냐고. 원래 이렇게 온화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온화하신 분입니다. 호를 온화로 바꿀까? 온화 권순욱으로? 옥사마에서 온사마로. 온사마 좋다. 근데 이제 이름에 같기도 하고 좋네. 권순욱 평론가, 권순욱 프로가 이제 권하고 순하게 나가다가 욱하잖아. 그래서 순욱이더라, 그러니까. 쫙 가다가 욱할 때 확 지르고. 김남훈 프로는 뭐 말 그대로 프로 레슬러 중에서 훈남이죠. 꽃미남이잖아요. 할 말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할 말 없으니까. 근데 레슬러 중에 보면 볼수록 귀염성 있게 잘생겼어요. 김남훈 프로. 여기 한번 꺾여보고 싶어요. 일단 한번 꺾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자, 방송 끝나고 꺾는 걸로. 이게 1시간 가까이. 벌써 1시간 됐네. 네, 블랙리스트 연예인, 개그맨 노정열 씨를 모셔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저희가 어저께 권순욱 의원님과 기획회를 잠깐 하면서 밝고 좀 재밌게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SNS에도 올렸습니다만, 노정열 씨 관련해서 기사를 검색하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요. 국가가 어떻게 이렇게 참혹하게 한 개인의 일상을, 직업적 어떤 생계 전선에 스크래치를 내면서 데미지를 주려고 했는가. 정권 안보를 위해서.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가 후반부에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적폐청산 얼마나 심대한 과제인지는 많은 분들이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리스트에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또는 그 리스트와 관계없이 피해를 봤던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 5천만 거의 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명박 박근혜를 자기들을 찍었던 지지자들 배신한 정권이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라고 보거든요. 네. 오직 소수의 인너서클을 위해서만 존재했던 정권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정열 씨의 어떤 출연, 굉장히 블랙리스트의 어떤 존재, 또 실제 피해를 봤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방송 후반부는 정치 홍보 채널 KTV를 우리가 홍보하는. 아니, 권순욱 본인이 나오기 때문에. 자가발전 차원에서. 네, 맞습니다. 온화 권순욱 프로입니다. 자, KTV, 이제부터 우리 UBC 정치신세계 청취자 여러분들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어디? KTV입니다. 네, KTV는 저도 이명박 박근혜 때 디다도 안 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우리 자매 회사예요. 자매 회사. 형제 회사예요, 형제 회사. KTV 알고 있나요? 싫어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자매야 이러면서. 그래서 KTV PD들께서 제가 2007년 말까지 하다가 정확하게 9년을 정확하게 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회가 새롭다고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이거는 이제 종편 몇 개도 그랬는데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일단 호칭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몇몇 실무 PD들이 이렇게 올렸대요. 잠깐 이렇게 패널로. 그럼 저는 전화가 오면, 야, 거기다 써도 돼? 그랬더니, 그냥 괜찮습니다. 이거는 저 패널이라. 그래, 그러면 생방만 나간다. 내가 녹화될지 모르니까. 녹화를 하면 편집을 막 악의적으로 하거나 저랑 다르게 하니까. 그랬더니, 생방입니다, 형님. 그래? 그러면 구두개이긴 하지만 최소한 6개월은 가자. 중간에 내가 잘리면 얼마나 쪽팔리냐. 형, 연예인 그게 제일 면상하죠. 예. 그랬더니,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10회 3개월, 그러니까 6개월까지 구두개에 갔다가 10회 내지 3개월까지 가면 그래도 모양새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한 번씩만 나가고 다 잘렸습니다. 저 손석희 사장 오기 그 즈음에 딱 JTBC 한 번, 채널A 한 번, 생방 중에.
제가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권 누구처럼 육두 문자를 쓰겠습니까? 아유, 방송 안 하신다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그 실정 내지는 무능 내지는 오만함 내지는. 네.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형님, 죄송한데 너 나랑 약속했잖아. 형님 어떡합니까? 저도 살아야죠. 맞아. 너도 살아야지. 그 PD도 가족이 있는 몸이고 당장 월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뭐 굳이 부역자다 비겁하다고 글쎄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 시청자 청취자분들이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방송을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정렬이 형이 좀 쌓인 게 많다 보니까 또 막 터졌어. 예. 이해합니다. 아니, 왜냐면 아까 그 말씀하셨어요. 9년 동안 그렇게 핍박을 받고 질시를 받고 핍박을 받고 천대를 받았는데 방송에서 나간 적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드셨던 거고 이런 부분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KTV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노정열 씨와 권순웅 의원님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 문꿀 오소리 분들에게는 벼락처럼 떨어진 축복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 KTV. 야, 잘한다. 자, 그러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은 씨가 원래도 방송을 참 재밌게 잘했지만 할수록 잘하고 있습니다. 더 하면 저도 말이 꼬여요. 자, 여기서 정리하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멋진 방송 기대하고요. 저도 10월 16일 날 본방 사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고맙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그 연예인 입장에서는 생계에 엄청난 지장이 오잖아요. 물론 만들어진 지금 그렇게 이제 기회비용적으로 따지면 9년간에 아까 말했던 크고 작은 거든 뭐든 했었어야죠. 꼭 정치 풍자가 아니면 제가 아침 프로 그냥 일반 비정치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데스크에서 제가 이제 몇 번 들은 바로는 밑에 있는 실무 PD나 AD 정도는 노현 씨 잠깐이라도 이제 전체 메인 MC는 아니더라도 하라고 그랬는데도 위에서는 이건 안 돼. 리스트란 말은 안 꺼내더라도 걔는 괜찮아. 이 블랙리스트에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종의 그 수동형 블랙리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검열 블랙리스트 많죠. 자기검열 블랙리스트도 있고 또 현장 하나 실무용 블랙리스트가 작동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게 그 많은 PD들이 자신의 원래 영역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뭐 순수 과학이라든가 육아 이런 쪽으로 가버리니까 순수한 말에 참 순수하게 안 들리네요. 예, 순수하게 그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사실 이 연예인을 섭외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되면 뭐냐면 뭐 노정열 선배님 잘 아시겠지만 방송밥을 먹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아는 그 인맥이라는 게 있고 그걸 통해서 자기 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대상이 다 없어진 거예요. 네. 네. 그냥 그렇죠. 9년이라는 기간이 돌이켜보니까 상당히 길었더라고요. 강산이 한번 바뀐다 그러잖아. 옛날에도. 심지어 그 옛날에도 강산이 한번 바뀌는 10년에 가까운 9년인데 지금은 뭐 하물며 엄청난 시간이죠. 엄청난 변화죠. 네. 아까 전에 조정혁 의원 얘기 나와서 PD수첩 얘기 나와서 그런데 그때 고발을 당한 거죠. 고소 고발을 당한 거죠. 네. 그때는 이제 전국 선생님 대회였었는데 그 당시에 9시 뉴스 톱 1, 2로 나올 정도로 조정혁 의원이 여러 가지 이유 있습니다. 시간상 다 설명 안 하더라도 선생님들의 명단 결정권이라든가 명예훼손이라든가 자기 서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서 법원에서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이러이러한 이유로 헌법상 자기결정권 내지 명예훼손 여러 가지가 있으니 이 전교조에 가입한 선생님들 명단 혹은 이러이러한 동아리에 가입한 사람 명단을 공개하지 마시오라고 분명히 법원에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례 이상 당시에 조정혁 의원이 깐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당연히 국회의원이 아이들 교육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 선생님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유국가에서. 그러나 법원에 여러 차례 왜 그것을 공개하면서 또 다른 수많은 리스트 낙인 찍기부터 해서 교육적으로 처사가 옳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건데 공개해서 당시 9시 뉴스에도 조정혁 의원이 거의 톱 안틀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그래서 제가 선생님 대회 때 좀 이제 말개그 풍자개그를 했죠. 네. 그때 저랑 같이 시사개그했던 최희환 씨하고 올라가서 그 당시가 2010년 5월 15일로 기억해요. 좀 하기 뭐하냐면 제가 대신 읽어드릴까요?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개그로 요즘에 조정혁 의원이 뜨긴 떴다. 얼굴 누렇게 떴다. 애저녁에 글러먹었다. 조정혁 의원이. 좀 이제
약간 센 편이지만 공중파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제 공적인 자리긴 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제도권 개그, 중간쯤 개그, 아예 팟캐스트 개그, 아예 한 3-4가지 버전으로 준비해서 있거든요. 그랬더니 유한 씨가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도 있고 곧 있으면 지방선거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뭘요? 그랬더니 법에 걸리시잖아요. 명예훼손도 있고 뭐 모욕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받아친 그 부분을 땄더라고요 이미. 보좌관이 와가지고. 아니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라는 건 제가 형법을 조금 공부해봐서 아는데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해당되지 개나 소나 짐승은 물건으로 취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을 따다가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갖다 붙여보자면 제가 그 부분을 동물에 비유했다가 다시면 제 개그 법이거든요. 그것도 제가 한 번도 제 멘션 중에 보시면 조전영 의원은 개 같다거나 조전영 의원은 짐승이라거나 조전영 의원은 물건이다라고 제가 은유법이나 직유법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단계 건너치는 게 저의 개그 법이에요. 그때 판사가 막 웃더라고요. 고개는 끄덕이더라고요. 아니 판사님 이거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니게 치는 게 저의 개그 작법이다 했더니 이해를 하죠. 분명히 여기에는 제가 직유법이나 은유법이 없습니다. 머리 좋은 판사는 이해했는데 머리 나쁜 조전영은 이해 못한 거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2심까지 가서 50만 원의 벌금을 그것도 선고유예를 받아서 선고유예. 저희가 그때 변호인이 박주민 변호사였는데 지금 이제 또 박주민. 네. 참 고생하셨네요. 주민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형님 그때가 이제 MB 한참 때니까 2010년도니까 이거 대법까지 가가지고 지난번 쥐그림 그린 사람들도 대법까지 가서 오히려 더 세게 나온 적도 있으니까 그럼 국민들이 또 노정열 씨가 진주 알고 그 지금의 대법관 구성이나 이걸로 봐서는 선고유예면 50만 원에 그것도 벌금 선고유예면 사실상 재판부에서는 거의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것 때문에 형 그래?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안 갔죠. 그래서 2심 50만 원 벌금에 선고유예. 참 쪼잔하지 않습니까? 쪼잔하죠. 조전혁 진짜 쪼잔하고. 처음엔 그분은 원래 실형 본인은 했고 법원에서 그건 안 된다 이거 가지고 그래서 300만 원 벌금을 구형했는데 50만 원 나왔으니까 양쪽에서 항소를 했어요. 여기서는 너무 적게 나왔다고 졌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거 무죄인데 왜 무슨 50만 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심에서는 50만 원 선고유예로.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 MB 흑역사 할 때도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그 당시를 뒤돌아보면 불과 몇 달 전도 포함됩니다만 정말 대한민국이 아니라 OECD 국가가 아니라 어디 제3세계 진짜 아주 이제 막 군사정권 40년 지속된 나라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개그맨이 어떤 잠깐의 시사풍절했다고 해서 현역 국회의원이 아예 실형을 보내겠다고 고소고발을 하고 그게 재판까지 가고 당시에 원내 부대표였고 뭐 할 말 안 할 말 원래 학연 혁연 지연을 다 따졌던 사람이라 형님도 이상득 의원도 있었고 최시종도 형님 동생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원내 부대표이면서 고대 후배 중에 그래도 조정현 의원이 가장 앞서서 그때 이념 전쟁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당연히 그러니까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아니더라도 이거는 뭐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 블랙리스트의 여부와 관계없이 현역 의원이 국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제가 조정현을 풍자한 게 아니라 법원이라는 사법기관이 그렇다고 좌우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2차례 서울 남부지법원에서 조정현 의원 당신의 뜻을 알겠지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법기관을 2번씩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풍자한 거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법원 판사님한테. 판사님들이 명령한 것을 거역한 국회의원을 공적으로 풍자한 겁니다. 제가 조정현 의원 사적으로 풍자한 아무것도 없어요. 뭐 반박할 여지는 없는 것이죠. 다만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노정열의 풍자 영역이라 할지라도 현직 국회의원을 개나 소, 짐승에 비유한 것은 제가 그랬죠. 끝까지 비유가 아니라 저의 풍자법입니다라고 끝까지 주장했죠. 그건 지금도 저는 개그 작법이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다른 방송, 지상파 방송에서 하신 적 있어요? 없죠. 불러주지 않죠. 팟캐스트에서만 하거나 지방 토크쇼 내지는 집회 때 제가 사회보면서는 좀 했어요. 그러니까 조전혁 의원이 단순하게 노정열 씨에게 벌금이라든가 실형을 먹이려고 했던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의 시범 케이스를 만들어서 당연히 이때 그 이후로 조전혁 의원이 경기도 교육감 나와서도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전교조를 없애겠다가 책도 전교조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무슨 그런 저질스러운 제목에 뽑아서 그걸로 국회의원 된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거에 UBC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정치 신세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초대석 인터뷰를 진행할 프로레슬러 김남훈입니다. 요즘 물꿀 브런치로 화사 미모를 잘하고 계신 권수용 의원님도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수용입니다. 네.
의원님 요즘 비주얼이 업그레이드 됐다. 품격 있는 분노가 너무 좋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따로 연습이나 아니면 어떤 관리 받고 계신 건가요? 관리 받고 계신 것 같아요, 피부. 며칠 전에. 네. 일단 파마를 했고. 파마를 했고요. 그리고 피부를 이렇게 때려 벗겨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 네. 세수할 때. 네. 폼 클렌징. 하여튼. 그런 걸로 좀 세수도 좀 하고. 예. 지금, 80년대 초반 쾌남 로션 CF 모델 같아요. 쾌남. 자, 오늘 이런 유쾌한 분위기 부탁드리고요. 네. 자,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거의 처음 아닙니까? 연예인분, 개그맨 모시는 거. 네. 바로 개그맨 노정열 씨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노정열입니다. 네. 카메라 4번 카메라군요. 네, 4번 카메라. 역시. 그러게, 우리가 주로 하드코어한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드코어 개그맨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조금 그쪽으로 가려고. 네. 연성화 좀. 하드 할 때는 하드하고 저 소프트 할 때는 소프트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노정열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훌륭한 개그맨으로서 각광을 받으셨는데 최근 약 10년 동안은 제가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주로 사회면, 정치면, 연예인이 연예면의 기사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참 많은 고초를 겪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블랙리스트 관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뭐,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네. 네. 먼저 우리 간단한 소개를 좀, 한번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개그맨 노정열 씨 같은 경우는 96년도죠. 개그맨으로 데뷔했을 때, 9시 뉴스에서 다룰 정도로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텔레비전 채널이 2개 채널, 3개 채널, 이 정도밖에 안 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개그맨의 데뷔 소식이 9시에 뉴스에 나온다는 건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었죠. 아마 우리 노정열 씨 말고는 없었을걸?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되게 잘 되면 나오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9시 뉴스에는 안 나오고 뭐 저녁 뉴스나 아니면 잠깐 사회통이나 뭐 쓰레기통 같은 데 나오는데 9시 뉴스 본방송 생방에 나올 가능성은 당분간 없습니다. 네. 왜 나오게 됐죠? 네. 그때 나왔던 그 자료화면 잠깐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일단은 학벌이 끝내줬습니다. 국민학교 대민동사. 저때 눈매가 더 예쁘네요. 네. 바로 풋풋하다. 풋풋하죠. 서울대학교 신문학과를 졸업한 상태에서 졸업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행시를 패스를 했죠. 행시를 패스했는데 그걸 때려치우고 MBC 개그맨으로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뉴스가 된 거야.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 신문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94년 행정고시 합격. 와. 그 당시로서는 아마 저렇게 이제 일부 그 전에 저희 MBC 선배 중에 사실은 데뷔하자마자 거의 떴었죠. 당시에 쌀집 아저씨라고 유명한 김영희 PD가 네. 당시에는 아주 특이했던 연세대 출신의 이윤석 선배하고 서울대 불문과 출신의 서경 선배를 붙여서 그 유명한 여러분이 아니 그렇게 기쁜 뜻이 이 코너를 만들어서 굉장히 지적 개그 내지는 언어의 개그로 이미 떴었죠. 근데 저는 이제 행정고시까지 붙었다고 해서 아마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저 때는. 저는 저 때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뉴스 나온 걸 봤었거든요. 봤었는데 아니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또 밥상 100번대, 200대가 그 영화 채널, 그 스포츠 채널이고 300번대 넘어가면 종교 채널이잖아요. 주로 노정열 선배님과 저는 그 300번대 종교 채널에서 저는 그래서 암약하면서 이 땅에 CBS 채널이 최초의 민간 상업 방송으로 그 불의한 시절에 그래도 자기 몫을 냈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꼭 MC를 봐서가 아니라 그때 뉴스애널자가 시사풍자 라디오 했었고 마지막에 했던 게 이제 KBS에서 뉴스애널자를 같은 타이틀로 폭스클럽2에서 제가 시작 코미디를 했었거든요. 스탠드업 코미디를. 네.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공중파에서는 사실 양시양비론도 쉽지가 않잖아요. 한쪽은 비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제 2007년 11월 12월 대선 전국 때도 제가 각 당 후보들 이렇게 이제 뭐 이명박 후보의 4대강 정책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4사람, 반대하는 사람 4사람. 이제 형식은 성대모사 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꽤 제작비 대비 시청률 좋았었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이제 그때 통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MB가 취임하고 나서 2월 25일 날 취임하고 나서 3월 초에 없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블랙리스트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풍자나 이것까지도
KBS뿐만 아니라 날선 풍자가 쉽지 않았던 시절이 바로 출범하자마자부터였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노정일 씨가 마지막으로 지상파 나간 게 몇 년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2008년 3월 초까지 폭스클럽에서 제가 하고 그 전에는 네. 코너 MC나 네. 리포터나 패널로는 자주는 나왔었죠. 네. 그럼 그 이후로는 3사 지상파 3사는 출연이 전혀 제가 그 9년 동안 한 번인가 뭐 다른 걸로 인터뷰 MBC PD 수첩에서 제가 조전혁 의원이랑 소송 걸린 게 있는데 제가 2010년도에 그걸 가지고 정치인의 풍자 어디까지 허용되느냐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CBS 라디오 진행할 때 그 시사 인터뷰를 당하셨구나. 2580 인터뷰를 당한 거지 제가 이제 출연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한 번 딱 나왔고 나머지 9년 동안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팩트를 보자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두 정권 하에서 모두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저는 두 번째 거는 아예 올라가지도 않았죠. 아시겠지만 그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많이 왜 이해수 선생님이랑도 저희도 말했지만 이미 여기에는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게 방송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제됐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사실 MB는 너무 지독하고 꼼꼼하고 섬세하고 치졸하고 지독하고 야비하고 끝까지 다 챙기고 그런 정권도. 근데 그래 누나는 너무 널널해요. 어떻게 무식하게 누굴 지지했다고 그걸 그대로 따가지고 9,470 아니 이게 컨트롤 C 컨트롤 V로 예, 테크놀로지로 따져도 한 나라를 운영할 때 안 들키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방이라든가 외교 어떻게 그걸 무식하게 다 따다가 그걸 그대로 올려서 9,473명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사실 그 중에는 강성도 있고 약성도 있고 별 의미 없이 그냥 나는 그래도 박원순 문재인 후보의 정책이나 그분의 인품이 좋거나 그냥 단순히 인상이 좋아서 올린 사람도 있는데 그걸 일일이 체크를 안 하고 다 따다가 올렸다는 게 얼마나 무식하고 성의가 없어. 성의도 없고 맞아요. 꼼꼼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성의 없고 꼼꼼하다는 거는 저도 지금 약간 빡이 도는 게 나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아니 이 새끼들은 진짜 난 어이가 없어. 아니 형 있는데 나도 맨날 따라갔잖아. 근데 내가 눈에 안 띄어? 내가 눈에 안 띄냐고. 김프로를 딱 보면 용역으로 보인다고? 아니에요. 육중한 이 위압감이나 저 사람 잘못 보였다가는 뭔가 린치나 테러를 당하겠거나 그런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 밑에 있는 실무자가 만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문체부나 그 청와대에 있는 비서진들 중에서. 진짜 좀 영광인 줄 아세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잠깐 웃음처럼 가보긴 했습니다만 이제 저녁 식사를 부모님이랑 하는데도 야 행시 패스했는데 서울대 나왔는데 개그맨 된 사람이 있대.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야 그런 정신 나간 사람 어딨냐? 라고 했던. 정도 생각하면 정신 나간 상태였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게 94년도에 합격을 했으니까 그러면 벌써 23년이면 그 동기들이 지금 3년 차 국장 정도 하겠네요. 거의 고참 중에 이제 최고 실무 고참 말단 과장들. 말단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고. 그러니까 실무 최고 책임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굉장히 잘 나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글쎄요. 후회라는 표현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최근 이제 아시겠지만 9년 동안에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요? 적폐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나라의 이제 기강이나 근본이 뭐 정책적으로 좌우의 문제나 어떤 경제 민주화냐 활성화냐 뭐 대중소기업 상승 이런 뭐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나 이런 국제적인 이슈의 문제를 떠나서 최근에 이제 드러나지만 선거의 근본부터 흔들다거나 아니면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래도 시민민주주의라는 기본 원칙적인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자리가 잡아간다고 생각했는데 9년 동안 돌이켜보면 경제나 무슨 정치 정책은 고사하고 선거를 건들다거나 아니면 국정원이라는 기관을 동원해서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제가 이번에 나왔던 뭐 블랙리스트 82명 지난번 박근혜 정부의 문체부 리스트 9,473명입니다. 그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9년 동안 자행됐던 것은 이 문화예술인들 80명, 9,400명이 문제가 아니라 거의 5,100만 명의 국민들을 거의 편가르게 해서 이제 나오겠지만 시발단이라든가 수많은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국민들의 이 편가르기를 통해서 이념으로 자꾸 찢어붙이겠다는 것. 이것은 뭐 요즘에 뭐 경제 성장이 어떻고 주가가 어떻고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가 아니라 참담함을 느꼈죠. 이러려고 진짜 개그맨 됐나? 우리 GH께서 하신 말씀. 제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제가 이러려고 개그맨을 그만두고
뜨려고 온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사통자 내지는 탄압이야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또 일반 국민들까지도 저렇게 자발적인 반대가 아니라 실제 동원되거나 거기에 자금을 대거나 실제 그 문성근 선배나 김현희 선배 이거 보면 실제 그 작품까지도 실제 국정원 기획하에 만든. 그러니까 이건 주도라는 표현이 맞지 뭐 지지를 했거나 아니면 지원했거나 이건 당연히 있었던 것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이거는 뭐 민주주의의 근본 또 헌법의 근본 나라의 길을 거의 포기한 상태가 9년 동안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죠. 상상을 초월한 거죠. 그럼요, 그죠? 맞습니다. 네. 9년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잘 지냈고 우리 남은신당은 사실은 뭐 저는 종교 덕분에 제가 이제 9년 동안 방송을 전혀 못한 건 아니고요. 반은 이제 제야 집회 사회를 보거나 거기 관계된 집회 현장 사회나 토크 콘서트나 특강을 조금 가고 물론 이제 거마비만 받는 거고 기름값을 받고 나머지는 이제 CBS에서 그래도 그 9년 동안 6년은 제가 CBS 라디오 뉴스애널자라고 2시간 풍자기를 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우리 남은 씨도 CBS 패널이나 이걸로 자주 받고. 그 다음에 또 BTN이라고 불교방송에서 제가 진행하던데 또 패널로 오셔가지고. 기독교와 불교가 먹여 살린 거네. 덕분에. 부처님과 예수님 덕분에. 하느님 덕분에. 뭐 누가 됐든 뭐 농담 삼아. 그러니까 주로. 종교의 힘으로 버텨왔습니다. 3사 방송에는 주로 못 나왔던. 거의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 케이블 방송 채널, IPTV 채널 보면 이제 지상파가 한 자릿수, 두 자릿수 돼 있고